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재수없는 소리 같지만. 뭐 다 알죠. 뭐 저희는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늘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네.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네. 저는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할 얘기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들을 네.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즘 좀 많이 화두죠.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저도 뭐 제가 포스팅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몇 번 올렸어요. 뭐 포스팅을 했지만은 그게 계속 좀 이어지겠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벌써 사실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죠.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됐어요. 예. 거기다가 뭐 외부적 요인에. 근데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이제 줄어든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신뢰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몇 가지 이제 지표로서 계산을 하고 또 그 신상품이 나오면은 또 그 기존의 그 상품의 그 물가 인상을 잡히지가 않거든요. 뭐 4G에서 5G로만 넘어가도 그 4G 요금이 5만 원이었는데 5G가 10만 원이다. 그럼 물가 인상률이 100%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가 자꾸 이제 혼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화폐 현상은 더 많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착시 효과에 의해서 적게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히게 연동된 거가 있어요. 바로 급여입니다. 급여. 그렇기 때문에 급여 생활자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분명히 잘 살아졌다고 하는데 왜 나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냐?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걸 지표를 반영을 못한다. 그래서 많은 어떠한 그 물가를 이렇게 물가를 측정하려고 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은 뭐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면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신뢰를 못해서인지 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장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금리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제는 그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마치 이런 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여러 방송에서 나왔지만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하락한 이유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과연 맞느냐를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과거에 지표를 보면 되잖아요. 과거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을 때 나스닥이 계속 내렸느냐를 보면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땠을까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을 때 나스닥은 대부분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나스닥이 뭐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되게 무의미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왜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럼 나스닥이 유리하냐? 유리하진 않죠, 당연히. 왜냐면은 이 주식의 어떤 수익률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면은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채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유리하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또 구직자 수가 많아지고 이제 취업자 수가 많아지는 거죠. 취업자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그에 수반해서 인플레도 좀 더 생기고 또 그 화폐량도 좀 많이 이제 유통 속도도 빨라지고 근데 그런 현상을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너무
어떠한 그 열차가 폭주할 것 같으니까 점점 그 열차에 추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아요. 금리라는 것은. 경기라는 열차가 이제 너무 빨리 달려가면 폭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추를 달아서 점점 좀 무겁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는데 열차가 무거워졌으니까 주가가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거워진 이유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반대로 말해서 경기가 나빠지면 그럼 주가가 오르냐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가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한 논의이기는 해요. 일단은.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장단기 금리 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단기 금리보다도 앞서서 지금 이제 일시적이냐 또 이게 또 장기적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건영 부부장님도 이제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저도 유심히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굉장히 또 스마트하신 분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페드의 그런 지금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페드에서는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 개념입니다. 절대적으로 딱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봤더니 좀 더 이게 길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델타 변이 때문에 길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자, 지금 그 수요가 일단 먼저 이 코로나가 퍼진 나라들은 대부분 어딘가요? 선진국들이에요.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가 먼저 죽고, 하지만 아시아권들은 생산 기지가 대부분 아시아, 특히 아세안 쪽에 있잖아요.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근데 이런 쪽은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퍼지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공급하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한 인플레적인 현상을 발생을 시키지 않았죠. 근데 그것이 역전되면서 선진국은 오히려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좀 많이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오히려 뒤늦게 이제 아세안 쪽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델타 변이에 의해서 퍼지면서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공장이 자꾸 이제 돌아가지를 못한다거나, 그리고 이 코로나가 있으면은 사실 방역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배가 갔는데 또 배가 또 어쨌든 사람과 만나서 이걸 뭔가 물건을 전해줘야 될 텐데, 통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복잡해지고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병목 현상이라고 벌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델타 변이에 의해서 좀 더 길어졌다는 거죠. 페드가 예상하기보다는. 근데 우리가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게 길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그것을 이것이 뭐 6개월, 뭐 1년짜리 단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6개월, 2년까지 갈 것 같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2년도 일시적이라고 봐요. 저희 관점은 페드의 말에 저는 또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것이냐 혹은 어떠한 일시적인 것이냐의 차이라고 봐요. 어쨌든 코로나라는 현상은 앞으로 해소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될 문제가 다소 좀 길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정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요인으로 남을 것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린다. 그게 뭐 1년에 풀릴 줄 알았는데 2년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조적 문제는 아니다. 구조적이지 않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장기적인 부분 여파를 고려해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1년, 2년짜리 요인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누진적으로 올려야 되는 금리를 올려갈 것이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는 것을 연준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연준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테이퍼링은 이번에 11월부터 시행되겠지만 그 후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금리 인상 또한 또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네. 금리를 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지만 올리더라도 점차 조금씩 올린다 하셨어요. 근데
그 조금씩 올리는 금리 때문에 네.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이제 연준이 굉장히 많은 돈을 찍었고 많이 돈을 찍었기 때문에 또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과거에 비해서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강해요. 특히 이제 소비 위주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돈을 찍은 방식이 과거처럼 금융기관으로 돈을 준 게 아니고 각 개인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소비가 지금 폭발했고 또 개인들의 저축률이 굉장히 올라갔다 보니까 그 돈들이 또 소비나 투자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도 그 경기가 그것을 커버해 준다는 거죠. 물론 너무나 취약한 너무나 부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이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을 거예요. 구조조정 될 수도 있겠죠. 뭐 탈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밟고 가는 것이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각국은 다른 나라들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강하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이미 이제 한 번 금리 인상을 했고 이번에 한 번 또 할 거라고 예고를 한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한국의 금리 인상의 그런 기조는 굉장히 좀 덜 프로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한국은행 총재가 미리 나와서 단정 짓듯이 금리를 내가 인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웃겨요. 왜? 금융통위원회가 열리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한 상황을 보고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을 벌써 지금부터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예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미국 페드하고 비교가 많이 됐고요. 그 금리를 올리는 과정 자체도 부동산 때문에 올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제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더 큰 경제 현상 중에 일부이기도 해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가 빈대 잡는데 초과 삼간 태우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기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금리를 먼저 그렇게 올려버리면은 한국 같은 나라는 힘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힘들 게 없다.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마냥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올리면은 거기에 다른 나라들은 보조를 받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달러 유출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리를 올려서 보조를 맞춰줘야 이제 그 자금 유출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측면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강하게 가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빌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지금 약간 네.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쉽게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제가 알기로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유가가 이제 너무 급등해가지고 오일 쇼크. 네, 오일 쇼크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오일 쇼크라는 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과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겹쳐 있었던 거였고 또 오일 가격이 당시에 5배, 10배 뭐 이렇게 오르던 그러니까 어디 선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그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요. 지금 그 물가 수준 대비로 봐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통화량 증가도 많이 일어났고 한 상황에서 봤을 때 2011년, 12년 이때도 120달러 이렇게 넘었었어요. 지금 80달러 정도 수준의 유가를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겠죠. 80달러 가지고 뭐 언급할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는 거를 이게 이제 추세화될까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경기가 망가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좋아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현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전혀 다른 현상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망가지고 실업률이 굉장히 치솟으면서 물가가 너무나 급등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물가들, 원유 같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건데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정교해졌어요, 시장이. 그래서 그렇게 오일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등하도록 놔두지도 않고 왜냐면 뭐 쉘가스도 있고 얼마든지 또 재생에너지들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고요. 만약에 150달러가 넘어가고 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요. 셰일가스라든지 그 천연 에너지들의 그런 수요가 폭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단가가 다 맞아 들어가거든요. 뭐 태양광 에너지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마냥 오를 수가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현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의 예외적인 현상은 어디까지나 이 코비드로 인한 부분이었잖아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구조적인 게 아니면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코비드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이 잘 안 들어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또 억눌려 있던 수요가 또 폭발하고 또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가 또 폭발하고 이런 식의 어떠한 코로나 코비드 상황으로 인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물가 상승을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그러니까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지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려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이 맞물려야 되는데 일단 경기가 망가져야 되고 실업률도 올라야 되고 또 이제 원유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과연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히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에너지에 대한 많은 대체제들이 나오고 있고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적으로 디플레로 갈까봐 많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의 그런 얘기 했었다고 해요. 저는 그 방송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왜냐면은 보자고요. 지금까지 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각국의 그 고민은 디플레이션이었어요. 사실은 계속 너무 이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거였잖아요. 2% 이상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고민이었죠.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자꾸 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자산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왜냐면 돈을 푸니까. 자산 가격은 올라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만 물건 가격은 안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세계화가 있을 것이고 세계화라는 게 그러니까 세계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더 이렇게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 나이키 매장이 처음엔 중국에 들어갔다가 뭐 베트남 옮겼다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공장을 옮기게 되는 거고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자유롭게 또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이게 세계화잖아요. 분업을 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물건 가격을 낮추게 되고 또 자동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거의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게다가 초스피드로 찍어내듯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혁명들이 코스트를 자꾸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또 인공지능까지 들어가가지고 점점 자동화돼 가고 있죠. 인건비도 아껴지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존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물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측면들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도매상 갔다가 소매상 갔다가 또 소비자한테 가고 그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중간 과정을 다 없애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유통 매장이 필요가 없어지고 중간 어떤 유통 과정이 없어지면서 물가가 또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가요? 이게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젊은 층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 돈 많은 나라들, 선진국이라든지 한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젊은 층이 아주 좀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소비가 강했다고요. 근데 이제 노인 계층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노인층들의 소비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비단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이게 많은 선진국들, 돈 있는 나라들의 지금 공통적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고령화 현상 또한 물가 인상에 계속 이제 그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하나라도 그러니까 변하는 거는 있나요? 없잖아요. 이러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물가를 계속 낮게 유지하는 요소들은 변한 게 없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이 왔다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1, 2년 동안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이 돈을 풀어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과연 과거에는 돈을 그럼 안 풀어서 물가가 안 올랐느냐?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돈을 풀었었고 그렇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유사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보단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논쟁은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지표가 일단은 높게 나올 거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지만은 그것이 구조적이고 정착화될 부분이냐?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꺼지겠죠, 그 불은. 지금 원유 가격이 $80대인데 그럼 어느 가격대까지를 심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전에 제가 한의원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한 13년 전, 12년 전, 뭐 이때 보면은 우리나라 기름값이 2,000원이 넘어갔었어요. 2,000원이 훌쩍 넘어서 도로에 차가 없어가지고 그때 운전을 하면은 차가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 2,000원 그때 2008년 이럴 때니까 지금 13년 전 물가를 고려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원유가 한 140달러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가지고 왔을 때 몇 달러가 돼야 그 시절의 물가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은요. 뭐 계산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250달러, 뭐 300달러 정도는 돼야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근데 그 정도로 절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원유가 유가가 100달러만 올라가도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게 채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잠자고 있던 셰일가스 개발 업체들이 엄청난 또 채굴을 시작할 거고,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의 그런 또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셰일가스가 어느 정도 좀 억제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억제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셰일가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종 대체 에너지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올라가기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원유가 과거처럼. 네, 왜냐면 대체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80달러로 좀 얘기하는 거 좀 오버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2011년, 12년, 13년도인가 이 시절에 대략 한 120달러, 100달러, 120달러 이랬어요. 그러니까 12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120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사실 말이 많았어요. 그때 저도 이제 경제신문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또 100달러 넘어가서 또 막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한국 경제 부담이 된다는 둥 막 이랬는데 막상 올라갔는데 별 문제 없었고,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나요? 네, 물가가 안 올라서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래서 지금의 유가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물가를 이렇게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 물론 속도가 좀 빨랐죠. 그 이유는 너무 낮았었으니까. 근데 이건 정상화되는 과정이에요.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네, 마치 주가도 엄청 빠졌다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주가보다도 지금 안 올랐는데 원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의미는 없다. 알겠습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유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 9월 한 달 동안 한 9%대가 상승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심어주는 뉴스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S&P 지수가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가 올랐었나, 이렇게 좀 올해 상승률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을 만들 때 보면은 가진 이유를 갖다가 붙여요.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또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저는 좀 그걸 사실 오히려 더 좀 크게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불안해서가 아니고 불확실성을 줬기 때문에 이 주가는 수요 공급인데 수요 사이드에서 약해지는 요인이 되거든요. 자금이 대기한다는 거죠. 그거는 반대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대기되는 자금이 많을수록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은 더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문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펀더멘탈적으로 아무 뭐 문제는 아닙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기는 쪽입니다. 왜냐면은 투자라는 것은 이 투자 시장은 과열되면은 좋을 게 없거든요. 계속 뜨끈미지근하게 좀 중간에 한 번씩 식었다가 이렇게 경계심을 줘야 된다고 봐요. 경계심을 주지 않으면은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올해 2월 초 같은 그런 현상, 막 스펙 주식들이 다니고 막 급등주들이 막 생기고 뭐 IPO 종목들이 너무 급등하고 이런 밸류와 무관하게 투기적 양상이 너무 강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런 투기적 양상이 발생을 하면은요, 그걸 정부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어떤 또 규제책이 나오게 되거나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여러 어떠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적절하게 견제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와주고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갖는 편이 훨씬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운 조정이었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연히 이제 저번 영상 찍었을 때가 딱 단기 저점인 날이었는데 그 시점 정도라고 하면은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지점이었다라고 저는 봐져요.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하락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방송에서 네. 그때 좀 매수를 해도 되는 시기라고 인모드나 뭔가 이런 네.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서 충분히 매력적이고 네.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타이밍을 보지는 않아요. 뭐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사고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팔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시장을 느끼려고는 해요. 항상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간에 느끼고 또 밸류는 항상 보고 있으니까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가격인지는 보였으니까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거는 이게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이 추세가 지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승장이라는 확신만 있으면은요, 한 7% 이번에 좀 빠졌을 때 정도의 빠진 그런 수준이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괜찮은 그런 수준으로 빠졌다라고 봤던 거고, 물론 그것이 10% 이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했고, 그 지점에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매수를 안 한 이유는 더 계속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건데, 네, 맞아요. 확률적으로 그 지점에서 더 빠진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약세장을 이제 예측한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맞아요. 약세장을 예측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적인 경기의 사이클로 봤을 때 현재는 이제 경기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바닥을 찍고 많은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제는 경기 사이클을 이제서야 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주가가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약세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어디까지나 경기가 약세로 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경기가 약세가 돼야 주가가 약세가 되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오릅니다. 기업 이익이 오르니까요. 그럼 경기가 약세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경기가 약세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 것 같으세요? 당연히 경기가 강세였어야 되는 거죠. 네, 약세로 되려면 경기가 강세였던 적이 있어야 약세가 되는 건데. 그렇죠. 강세였던 시기가 그것도 상당히 누적돼서 좀 누적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금리도 상당히 누적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약세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같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막 경기가 이제 불을 떼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엑셀레이터를 팍 밟을 때 약세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주가를 우리가 볼 때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당분간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 지수가 뭐 한 5%가 됐든 10%가 됐든 빠졌어요. 그러면은 사야 될 때지. 미리 예측할게요. 제가 미리 또 옵니다. 그런 10% 빠지는 장이 오면은 또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지수가 10%가 빠지면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장주들은 곱하기 2, 곱하기 3이 빠진다는 거예요. 20%, 30%면은 데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때 내가 패닉셀을 하지 마셔라. 그때는 형 갖고 있는 현금이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하실 때라는 거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또 뭐를 무슨 꼬투리를 잡고 나와서 유튜브에서 나 얘기하고 뭐 각종 비관론자들이 나오고 특히 채권을 보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시면은요. 네. 채권 전문가분들은 항상 비관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를 기울이시는 것도 또 물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참고는 하시되 네. 채권은 어렵더라고요. 공부하기도 어렵고. 네, 네, 그렇죠. 아, 지금까지 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주변에서는 뭐 약세장을 얘기한 방금 저도 약세장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강세장이 없었네요. 네, 그렇죠. 네. 진짜 강세장이 있어야 약세장이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약세장에 대한 고민들, 염려들은 어느 정도 금리가 몇 번은 오르고 너무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경기가 좋구나라고 느낄 때 미국 기준이에요. 한국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그럴 때 염려를 할 문제지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사실 미국 초점에 맞춰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일단 미국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네, 있기도 하고 또 미국 경기가 한국 경기를 판가름 지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조금 전에는 저희가 주식에 대한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강세장이 누적이 됐을 때 약세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 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부동산은 되게 강세장이 되게 누적이 많이 된 상태라고 오래가 생각하는데 됐죠. 네. 그러면은 부동산도 조만간 약세가 올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일단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은 많이 달라요. 주식은 채권과의 경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누적 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으로서 쏠려 가면은 자금이 주식 시장이 일시에 훅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빠지면은 자동 그 강제 청산에 의해서 거기서 지수가 더 빠지기 때문에 30%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부동산은 반면에 그런 것들이 없죠. 지금 말씀드린 채권과의 경쟁 관계도 아니고 강제 청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 좀 시장이 많이 다르고 특히 부동산은 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특히 한국같이 이제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까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집이 없어도 앞으로 나오려 그러면 실제 입주가 하기까지의 시간 때문에 누적으로 앞으로도 3년, 4년은 예측이 된다는 거죠. 지금 미리 예측 드리면은 서울 수도권은 앞으로 3, 4년은 정해진 거거든요. 상승이. 제주도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많이 과열 상태긴 한데 여기서 더 3년 동안은 더 상승세라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문제예요. 뭐냐면은 어쨌든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을 두고 봐서도 당장의 주가의 향방을 지금 주가가 오늘 오르느냐 내리냐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지 이 주식의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내년에 부동산이 오르고 내릴 것이냐는 것은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고 수급에 의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지 이것이 뭐 경기에 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더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을 볼 때는 펀더멘탈을 뭘 기준으로 보시면 좋냐면 전월세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사용 가치인 거니까. 주식은 그 주식의 PER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수익률을. 부동산은 부동산 수익률이 있죠. 임대 수익률.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좀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지만 아시겠지만 전세가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동산이 마냥 거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도. 전세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세가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우리가 PER로 본다면은 부동산은 그 전세가와 월세 전월세 전환율에 의한 그 수익률로 임대 수익률로 볼 수가 있겠죠.
서울은 정말 큰 문제가 없겠네. 서울은 지금도 공급이 문제인데. 예, 부동산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세금의 싸움이지 부동산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싸움은 아닙니다. 예, 뭐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의 포지션은 무조건 1주택자는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세금 문제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는 할게요. 네. 지금 제 입장에서 지금 현금을 조금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네. 싶은 회사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때 추천해 주신 거 중에 인모드하고 업사트하고. 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네네. 근데 저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언제 진입을 네. 할지 고민 중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네. 또 매도를 오히려 하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이럴 때는 아쉽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은 하락장이 왔었고 그 하락장이 폭이 상당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인모드나 뭐 크리컷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었으니까 크리컷은 뭐 아직도 좀 많이 빠졌고요. 그런 매수해 놓으면 저는 좀 좋다고 보고 크리컷은 많이 빠졌으니까 크리컷 비중이 좀 적은 경우에는 저는 크리컷도 괜찮지 않나. 왜냐면은 뭐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혹시나 잘 나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안 좋게 나오면 뭐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좀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항상 예측치 대비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인모드는 이미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정식 실적 발표는 컨퍼런스 콜은 안 했지만 저번에 이제 그 추정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의해서 추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은요 점처럼 꺾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펀더멘탈이 바뀌었거든요. 네, 네. 숫자가 바뀐 거거든요. 네네. 그럼 PER이 바뀌었고 이런 경우에 주가가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오른 거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봐서 타이밍을 잰다는 게 얼마나 좀 허무한가. 그러니까 업스타트를 보면 아는 건 업스타트를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보면 매수를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매수를 하시면 한 명 있다. 그냥 매수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타이밍을 안 보고 매수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냥 산 거예요. 그분 매수하신 후에도 20% 넘게 또 올랐거든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잴 수 있는가, 과연. 그런 근본적인 생각. 저는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밸류에이션에서 밸류가 괜찮으면 매수 그냥 오늘 하는 거지. 뭐 그거를 타이밍을 끝까지 보고 있다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꼭, 저는 좀 좋은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옳고 그른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또 내일 떨어져가지고 매수하신 분이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투자의 어떤 관점, 철학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까지 그 현금을 들고 있다가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돈이 생기면 그냥 항상 사왔어요. 항상 지금까지. 예, 언제나. 그러니까 그냥 오늘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는데 문제는 무엇을 사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언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사냐? 무엇을 사겠어요? 싼 거. 지금 보기에 밸류가 좋은 걸 삽니다. 그냥.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한테 돈을 주고 너 지금 뭐 살래 하면 저는 크리컷을 살 것 같아요. 제일 싸니까. 네, 하지만 모르죠. 주가는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또 꽤 긴 시간을 얘기를 나누셨는데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네, 도움이 해주셔서 좀 되셨는지.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인모도 있었는데 그때 20% 떨어지는 날 있었잖아요. 네. 그때 팔았어요. 거의 본전. 정말로요? 네, 원금을 팔았어요. 아니 제가 유튜브 찍은 날 말씀이시죠? 인모드에 관련한 영상을 제가 매수했다라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추가 신규 매수했다. 한참 이후에. 최근에 그 이후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 나서 40%까지 올랐었고 예, 그 20% 떨어졌고. 거기서 20% 정도 떨어졌을 때 네. 그때 그 매도를 떨어지는 하셨어요. 날. 그러니까 모든 매수와 매도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당시에 매도한?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이번 하락장이 좀 어떻게 보면은 하락다운 오랜만에 하락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충분히 있고, 그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무리를 따르면은 사실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태초부터 있었던,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본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본능을 어느 정도 이겨내야지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실 움직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충동적으로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폭락 당시의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도피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행동 때문에 저희같이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또 손해를 보시기도 하죠. 제가 영상 찍은 날에 이모드도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제가 맞아요.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저는 83달러에 샀습니다. 좋은 주식은, 성장하는 주식은 거래만 안 해도 사실은 정말 수익 높게 가져갈 수 있는데, 거래를 해서 문제예요. 트레이딩을 해가지고.